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두 소녀가 떨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다른 아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언니, 우리 죽는 거야? 그 순간 차고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아이들을 비췄어요. 한 남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숨이 잠시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1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이들은 차가운 차고에서 떨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왜 그렇게 놀람표를 지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직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낡은 정비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고 셔터문은 녹슬어 있었어요. 박민호 42살의 남자가 그곳에서 혼자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손님이 와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정확했고 가격도 양심적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낡은 경차를 끌고 왔어요. 민호 씨, 이 차 좀 봐줘요.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네. 민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나 나와서는 간단히 말했어요. 벨트 교체하면 됩니다. 3만 원이요. 어머, 고마워요. 다른 데는 10만 원 달래서.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지만 민호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정비소 앞 작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공구를 닦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그네에서 떨어져 무릎이 까져 울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가 급하게 달려왔지만 소독약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정비소에는 구급상자가 있었어요. 엄마가 민호 쪽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밴드 있으세요? 민호는 그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결국 다른 동네 아주머니가 소독약을 가져왔고 아이는 진정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정비소 안으로 돌아갔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올가매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두 소녀가 떨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다른 아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언니, 우리 죽는 거야? 그 순간 차고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아이들을 비췄어요. 한 남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숨이 잠시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1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이들은 차가운 차고에서 떨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왜 그렇게 놀람표를 지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직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낡은 정비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고 셔터문은 녹슬어 있었어요. 박민호 42살의 남자가 그곳에서 혼자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손님이 와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정확했고 가격도 양심적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낡은 경차를 끌고 왔어요. 민호 씨, 이 차 좀 봐줘요.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네. 민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나 나와서는 간단히 말했어요. 벨트 교체하면 됩니다. 3만 원이요. 어머, 고마워요. 다른 데는 10만 원 달래서.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지만 민호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정비소 앞 작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공구를 닦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그네에서 떨어져 무릎이 까져 울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가 급하게 달려왔지만 소독약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정비소에는 구급상자가 있었어요. 엄마가 민호 쪽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밴드 있으세요? 민호는 그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떼어지지 않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결국 다른 동네 아주머니가 소독약을 가져왔고 아이는 진정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정비소 안으로 돌아갔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올가매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요.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민호는 정비소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차고 문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차고는 항상 잠가두는데 이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쾅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섞여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세한 비명이었어요. 민호는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고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쳤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두 소녀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한 아이는 다른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고 껴안긴 아이는 의식이 희미해 보였어요. 숨소리가 가팠습니다. 언니, 우리 죽는 거야?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의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저기요, 괜찮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를 안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관 2개, 하얀 국화꽃, 아내의 울음소리,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들이쉴 수가 없었어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희미한 아이의 숨소리가 더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민호는 이를 악물고 두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작은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가벼웠어요. 서둘러 사무실로 데려와 히터를 틀었습니다. 담요를 꺼내 아이들을 감쌌어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의식이 있던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 여기서 하룻밤만 자면 안 돼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요. 미아로 신고하면 보호시설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맞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려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동생이 언니 손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 두 아이는 서로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따뜻한 우유를 데워 아이들에게 건넸어요.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우유를 마셨습니다. 조금씩 체온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이름이 뭐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대답했어요. 이서연이요. 그리고 얘는 제 동생 이서우예요. 부모님은?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6개월 전에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우가 언니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가 무서워요. 외삼촌이 우리 때려요. 밥도 잘 안 줘요. 민호는 두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서연의 팔에는 희미한 멍자국이 보였어요. 서우의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너무 말랐어요. 오늘은 왜 집을 나온 거니?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외삼촌이 술 마시고 화내서 도망쳤어요.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민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낼 순 없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룻밤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제발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우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들은 다시 외삼촌에게 갈 수도 있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알았어. 오늘 밤은 여기 있어. 두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안도의 표를 지었어요. 민호는 사무실 안쪽 작은 방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침대 시트를 깔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두 아이는 나란히 누워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불을 끄고 문을 나왔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자신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재웠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없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줬어요. 서연과 서우는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어젯밤보다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그때 정비소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중년 남녀가 내렸어요.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여자는 화장이 짙었어요. 서연과 서우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우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서연이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외삼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비소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었네. 애들아, 삼촌이 얼마나 걱정했는데. 최태수였습니다. 그는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여자도 들어와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서우야, 어젯밤에 어디 간 거야? 우리 밤새 찾아다녔잖아. 박미숙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걱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민호가 두 사람 앞을 막아섰습니다.
실례지만 두 분이 누구십니까? 최태수가 명함을 꺼냈어요. 저는 아이들 외삼촌 최태수입니다. 어제 애들이 집 나가서 밤새 찾았어요. 여기 있었군요. 민호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무서워하던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태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애들이 거짓말 좀 해요. 사춘기라 그런가 봐요. 집에서 스마트폰 못 쓰게 했더니 삐친 거예요. 박미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애들은 조금만 혼내도 학대래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민호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맞지 않았어요. 서연과 서우는 8살이었습니다. 사춘기가 아니었죠. 게다가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를 나이였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동생을 감싸며 숨으려 했어요. 서우는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반가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최태수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그 순간 서우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태수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앞을 막았어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최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에요?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미숙도 민호를 째려봤어요. 민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여기 있게 해주시죠.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 보입니다. 최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웃기네.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자예요. 지금 당장 데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서연이 민호 뒤로 숨으며 울먹였습니다. 아저씨, 우리 가기 싫어요. 결국 최태수는 한 발 물러섰어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의심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좋아요. 하루만요. 내일은 꼭 데려갑니다. 외삼촌 부부가 떠나고 정비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였어요. 서연과 서우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방에서 잠들었어요. 민호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민호가 서둘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눈은 뒤집혀 있었고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서연이 울면서 동생을 흔들었습니다. 동생아, 동생아. 민호는 그 순간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서우를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재빨리 맥박을 체크했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뒤로 물러서.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침착했습니다. 서우의 턱을 들어 올리고 혀가 목구멍을 막지 않도록 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경련이 시작된 지 30초쯤 됐어요. 1분이 지나자 경련이 멈췄습니다. 서우의 숨이 천천히 안정됐어요. 민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 온도를 확인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당신 의사예요?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었어. 그랬었다고요? 10년 전에 소아과 전문의였어. 지금은 아니야.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서우의 손을 잡고 맥박을 계속 체크했습니다. 밤새 민호는 서우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우는 눈을 떴습니다.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의식은 돌아왔어요. 민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정비소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자였어요. 민호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혜인아? 오빠 오랜만이에요. 정혜인이었습니다. 민호의 대학 동기였고 함께 병원에서 일했던 동료였어요. 지금은 아동보호기관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동네 슈퍼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쌍둥이 아이들이 여기 있다고. 혜인은 아이들을 보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서연과 서울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몸의 상처들, 영양 상태, 정서적 안정도까지요. 잠시 후 혜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와 마주 앉았어요. 오빠, 이 아이들 학대받았어요. 명백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해? 10년 만이잖아요. 병원 그만둔 후로 소식도 없었는데. 민호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쌍둥이 아들들 잃고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혜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날의 사고를요. 교통사고였죠? 응. 아내랑 애들이 함께. 난 병원에 있었어. 응급호출받고 달려갔는데 내 아들들이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어. 하얀 가운만 입으면 숨이 막혔어. 결국 면허 반납하고 여기 내려왔지. 혜인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들은요? 민호는 서연과 서우가 자고 있는 방을 봤어요. 모르겠어.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 얘들이 우리 애들 나이대랑 똑같아서. 혜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빠 도와줄게요. 이 아이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요. 가능해? 외삼촌 부부 조사하고 학대 증거 확보하면 돼요. 오빠가 증인이 되어줘야 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일단 긴급 임시보호 신청부터 할게요. 그럼 당분간 오빠가 아이들 돌볼 수 있어요. 그날 오후부터 혜인과 민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서우의 몸 상처를 사진으로 기록했어요. 아이들의 진술도 녹음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우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서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혜인이 급하게 정비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오빠 알아냈어요. 최태수의 진짜 목적을요. 혜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연과 서우 부모님의 재산 목록이었어요. 보험금 10억 원이에요. 게다가 강남에 아파트까지 있어요. 아이들이 성인 되면 상속받게 되어 있죠.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학대하면서까지 키운 거야? 후견인 자격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미 보험금 일부를 빼돌렸어요. 증거 확보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최태수가 기자들을 데리고 정비소 앞에 나타난 거예요. 카메라가 여러 대 보였습니다. 최태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10년 전 의료사고로 아이를 죽인 의사입니다. 지금 우리 조카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있어요.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최태수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왜곡된 과거 기사까지 들고 왔습니다. 민호가 의료사고로 면허를 잃었다는 내용이었죠. 사실은 달랐습니다. 민호는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했어요.
하지만 기사는 마치 강제로 빼앗긴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니. 박미숙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최태수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산 지역 유지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으로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민호는 3년 전 내려온 외지인이었죠. 며칠 사이 마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비소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임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학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었어요. 혜인이 모은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외삼촌이 법적 보호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작용했죠. 법원 결정에 따라 아이들은 최태수 씨에게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왔습니다. 서연과 서우는 울면서 민호를 붙잡았어요. 아저씨, 가기 싫어요. 제발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민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이었어요. 경찰이 울부짖는 아이들을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최태수가 민호를 보며 비웃었어요. 내가 이긴 거야. 차가 떠나고 정비소는 텅 비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0년 전 아들들을 잃었을 때처럼 무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텅 빈 정비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아들들의 장난감 상자를 꺼내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혜인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오빠, 찾았어요. 혜인은 10년 전 병원 내부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불법 약물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걸 알고 고발하려 했죠. 하지만 병원 측은 민호를 의료사고 가해자로 조작했습니다. 오빠는 희생양이었어요.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려다 병원 비리를 발견한 거였죠. 그 순간 정비소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외삼촌 말 녹음했어요. 녹음기에서 최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애들 좀 더 참으면 돼. 18살 되면 재산 다 우리 거야.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사흘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8살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우리 때렸어요. 밥도 안 줬어요. 아저씨만 우리 지켜줬어요. 서우도 증언했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 발작대 살려주셨어요. 혜인이 병원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민호의 결백을 증명하는 자료였어요. 10년 전 병원 비리, 민호를 희생양으로 만든 증거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최태수, 박미숙은 아동학대 및 재산 횡령 미수로 구속합니다. 아동들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명하며 박민호 씨를 임시보호자로 지정합니다. 쾅! 법정 밖에서 최태수가 수갑찬 채 끌려갔어요. 박미숙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연과 서우가 민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민호는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민호는 차고를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공구들을 치우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서연과 서우의 침대를 들여놓았어요. 예쁜 커튼도 달았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발견했던 그 차가운 차고는 이제 따뜻한 방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민호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너희 집이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잃었던 가족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차고의 쌍둥이는 이제 집의 쌍둥이가 되었습니다.